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과제로 말씀드렸던 각 문항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주차 3강의는 제7주차 1강의와 2강의에서 과제로 말씀드렸던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아동의 이해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두 번째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자원봉사 서비스 수혜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봉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개선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평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개인 자원봉사자의 기간별 평가입니다. 둘째,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의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 직원에 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넷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이 기관의 서비스에 주는 화폐적인 기여도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로 보상 및 인정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잘 유지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유지의 문제는 자원봉사의 동기와 많은 관계가 있으며 보상과 인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를 진작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감사는 지속적인 바탕에서 전달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배려는 아주 작은 방법으로 큰 노력 없이도 주어지지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즉, 자신을 기관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수용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인정 방법을 보면 성취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추가적인 훈련과 보다 도전적인 업무가 이상적인 인정의 결과이고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인정, 최고, 가장이란 이름의 상을 통한 인정, 동료들에 의한 뽑힌 수상자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평가에서 세 번째인 보상 및 인정 부분에서 친교지향적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 인정은 그룹 행사, 동료, 가족, 다른 소속 멤버들이 있을 때 주어져야 합니다. 인정은 기관 차원에서 기관에 의해서 주어져야 하며 동료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야 합니다. 권력지향적인 동기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권한과 정보에 더 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승진이 가장 중요한 인정의 측면, 즉 유명인사로부터의 칭찬, 신문 같은 곳에 이름이 실려 지역사회에 공표되는 것, 조직의 지도자들에 의한 인정의 결정 등이 적합합니다.
장기 자원봉사자에게는 그룹에 의한 인정, 그룹 상징을 사용한 상품, 조직의 더 큰 권력, 참여, 정보를 수반하는 인정, 권위가 있는 사람에 의한 인정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기 자원봉사자에게 있어 적합한 인정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어지는 인정, 떠날 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원봉사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통한 인정,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인정의 전달 등이 있습니다. 제7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5단계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아동, 영유아, 유아, 청소년, 어린이 등의 법적 연령 기준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문제 확인, 프로그램 조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행, 평가 이런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로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으로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지, 아동인지,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등등이 있죠.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빈곤인지, 학대인지 등등,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은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조직입니다. 프로그램 조직 내용에는 목표 설정과 활동 방법 결정, 업무 분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목표 설정으로서는 학대 아동 5가정을 주 1회씩 방문한다든가, 활동 방법 결정으로서는 가사 지원이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업무 분담으로는 파트너를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훈련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정신, 활동 현장 이해와 유의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상식이 있어야 되며, 네 번째, 프로그램 실행으로서는 교육받은 내용에 유의하고 있는가, 계획된 프로그램에 충실한가, 융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이며, 다섯 번째, 평가로서는 수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가로 효과성과 성취감, 개선사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5단계는 문제 확인과 프로그램 조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행, 평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 활동에서 첫 번째로 아동의 이해입니다. 아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률 및 관점에 따라서 어린이, 영아, 유아, 청소년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4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모부자보건법에서는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서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 아동청소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관한 나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과는 별개로 전통적으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와 성인에게 의존해서 성장하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발달 주기상 아동기는 청소년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서 기본 생활권과 건강한 발달이 보장되고 사회 문제 발생이 예방되어야 하는 시기이자 미래사회 인재로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특성과 가치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아동의 이해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면서 성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성과 의존성, 성숙의 과정, 욕구와 민감성, 적응성, 탄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입니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둥글고 포동포동한 얼굴, 상대적으로 큰 눈, 짤막하고 통통한 손발, 어색한 동작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살 이하의 유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포동포동 만지고 싶잖아요.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체중이나 키가 작고 언어 능력이나 운동 능력,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동 후기에 이르면 신체적 발달의 속도와 정도가 매우 급속해지면서 10대 후반에 이르면 신체적으로 성인과 거의 유사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의존성은 아동은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체감이나 발달의 다양한 측면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의존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후기, 청소년기라고 하죠. 아동 후기에 이르면 부모 등으로부터 의존성을 극복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 성숙의 과정은 아동기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능력과 아동이 처한 양육 환경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의 성숙 정도는 개인차가 있죠. 아동의 성숙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더욱 촉진될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숙 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네 번째로 욕구와 민감성입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욕구 충족을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욕구 불충분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쉽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10대 아동은 성인들보다는 또래 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이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해지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다섯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이라는 집단을 최초의 환경으로 해서 차차 놀이 집단,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작업집단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성인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그의가 아동에게 처음이자 새로운 것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적절한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여섯 번째로 탄력성입니다. 아동을 둘러싼 각종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은 아동의 미래에 문제를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모두 다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동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과 같이 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생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긍정적 자극을 받은 아동들은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등 적응 능력을 키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면서 또한 성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은 적절한 영양과 양육보호, 의사표현을 통한 자기 결정권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발전에 따른 상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가족 기능의 해체와 가족 이기주의의 팽배를 야기했으며, 전인 교육의 부재로 대표되는 잘못된 교육 제도와 방식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사회문화 환경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가정과 공식적 교육체제만으로 건강하고 밝은 성격과 이타적인 가치관 확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과 바람직한 집단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사회화를 유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도록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아동학대, 빈곤과 영양결핍, 미아, 기아, 가출 불황화, 입양,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만연되어 왔던 현상이지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가져와 건강한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론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학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가까이가 부모이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의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되는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 요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1999년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회의에서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여 실제적인 해 이외에 잠재적인 해까지 포괄적으로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현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상담 신고 접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긴급 전화를 전용 회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된다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 2001년도에는 2,606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406건으로 2.8배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33,532건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약 12.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신고자 유형을 보면 비신고 의무자가 24,381건으로 72.7%였으며 신고 의무자는 9,151건으로 27.3%로 약 2.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가 77,0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모 6,089건, 아동 본인 4,512건, 이웃 친구 1,85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경우 초, 중, 고교 직원이 가장 많은 6,406건으로 19.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411건으로 1.2%, 의료인, 의료기사가 325건으로 1%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사례 유형과 연령입니다. 사례 유형을 보면은 중복학대가 11,702건으로
47.9%를 차지하고 정서학대가 5,862건으로 23.8%를 차지하며 신체학대가 3,436건으로 14%를 차지하며 방임이 2,604건으로 10.6%, 성학대가 910건으로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하죠.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로 보면은 신체학대와 방임학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각각 3.4%, 1% 높았으며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4.2% 더 높게 나타났고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2.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 아동 연령을 보면은 13세에서 15세가 25.8%, 10세에서 12세가 22.3%, 7세에서 9세가 17.3%, 16세에서 17세가 13.3%, 4세에서 6세가 11.2%, 1세에서 3세가 8.4%, 1세 미만이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의 경우에는 13세에서 1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7세에서 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두 번째로 빈곤입니다.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 스스로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20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 아동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보장 수급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물질적 결핍과 박탈 정도,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주거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식생활, 의생활, 주거 환경과 주거 공간, 학습 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사회적 자본 형성, 절대적 박탈 등 모든 영역에서 수급가구 아동의 결핍과 박탈 수준은 일반 가구 아동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즉, 저소득이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결핍과 박탈을 아동의 교육, 건강, 사회심리적 불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문제는 세 문항으로 각 10점씩입니다. 1번 미국의 아메리코어와 영국의 밀레니엄 볼런티어 그리고 호주의 그린코어의 발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특성과 비교하시오입니다. 2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서술하시오. 3번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체계를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전문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7주차 3강의에서는 7주차 1, 2강의의 과제를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8장 아동자원봉사 활동에서 아동의 이해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였으며 중간고사를 대비한 문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